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한 논의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권고하는 핵심 협약은 모두 8개.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2개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2개를 포함해 모두 4개 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상황. 이에 유럽연합에서는 통상문제와 연계해 FTA 체결 당시 약속했던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성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본격적인 분쟁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 한편 지난 15일 경사노위는 노사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의 최종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사노위는 최종 권고안을 통해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전교제의 합법화 허가를 권고했다. 공무원의 노조 가입에 대해서도 기존의 직급 제한을 삭제하고 직무에 따른 가입 결정을 권고했다. 또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업대 노조의 직장 점거 금지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과 부당 노동 행위 사업주 형사처벌 폐지 등을 요구하며 반대하는 상황. 노동계 역시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노조의 권리 위축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비준 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사회적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통과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ILO 핵심 협약 비준, 노사관계 성장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의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압박하면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는데요. 사회적 타협을 시도했던 경사노위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ILO 핵심 협약의 내용부터 또 노사 간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역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LO 협약 비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을 먼저 들어봐야겠는데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총의 유정엽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ILO 핵심 협약이 노동 기본권에 관련된 기본 협약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비준되고 우리나라의 노동 기본권이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의 김영환 노동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총의 김영환 본부장입니다. 예,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노사관계가 좀 더 합리적이고 선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경영계와 노동계 쪽에 한 분씩 모셨고요. 노동정책과 또 경제 관련 전문가 두 분 더 모셨습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ILO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게 91년 제가 20대 때였는데 지금 제가 50대가 됐는데도 그 기본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늙어 죽기 전에 비준이 돼야 될 텐데 예,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네요. 네, 어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 학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태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정, 지금 현재 2008년은 외부 때문에 위기가 왔지만 지금은 내부 정책 실패 때문에 위기가 왔지만 그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노사 관계가 안정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번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두고 노사 관계가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오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경제에서의 노사 관계가 중요 변수다. 이걸 또 봐야 된다는 먼저 서두를 꺼내셨습니다. 이주희 교수님, 오늘 주제인 ILO 핵심 협약. 먼저 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 중에서 지금 비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얘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ILO 핵심 협약이라는 거는 그 ILO 회원국이라면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존중할 책무를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협약 4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균등 처우와 차별 철폐, 아동노동 폐지입니다. 우리는 이 뒤에 두 개는 비준을 했고요. 예. 지금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 지금 두 개, 네 개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비준되어야 할 것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 단결권 단체 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결사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예, 네. 이게 별로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닌 게 노동자, 사용자 모두 자유롭게 결사체를 설립, 가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단체 교섭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협약들입니다. 예, 오늘 뭐 토론 과정에서 조금 상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아까 ILO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조건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규칙대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개 항 중에서 4개 항만 비준했던 그런 배경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예 91년도에 ILO에 저희가 가입하면서 예. 바로 뭐 4개 협약을 비준한 것은 아니고요.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한 4개 협약을 점차로, 예.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91년도 가입 당시부터 그 결사의 자유에 관련된 협약을 비준해갔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우리 정부가 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당연히 회원국이라면 이 ILO에 가입하면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정부가 매년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ILO 협약 비준에 대한 이행 여부 그리고 현행 국내법이 ILO 협약에 부합하는지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법이 아직도 87호, 98호 그 결사의 자유의 협약에 위반되는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정부는 그동안 30년 동안 이 국내법을 먼저 정비한 이후에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하겠다라는 것을 갖고 30년 동안 이 시간을 보내온 것이다. 아, 그러면 그동안에 네. 유보했던 조건이 국내법이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그게 주요 이유였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아, 어떻습니까? 김영환 본부장께서는. 예, ILO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앞서서 일단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최근의 논의들을 보면 마치 ILO 협약 자체가 세계 모든 국가를 구속하는 뭐 단일화된 통일적인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예.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지만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법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래서 모든 대부분 국가들이 자기 나라에 맞는 그러한 조약들을 비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LO 협약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핵심 협약 8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저희가 알고 있는 또 많은 나라들이 모두 다 비준한 건 아니거든요. 유럽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비준을 냈고 미국도 8개 중에 2개를 냈습니다. 일본 또 6개를 하고요. 저희는 4개를 하고 이것처럼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비준이 필요한 것이지 마치 ILO 협약 자체가 뭐 절대적인 뭐 신성 불가침한 그런 모습이냐 그런 지위를 갖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 통계에 따르면은 ILO 회원국 중에 80% 정도가 8개 핵심 협약에 다 가입이 돼 있다. 비준돼 있다라고 나오던데 그거 어떤 겁니까? 그거는? 일단은 수치는 그 정도가 맞습니다. 수치는 맞다. 예, 78% 정도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예. 가입 국가 중에.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ILO 협약이 EU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가입을 뭐 강제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 상대로 무역상의 특혜를 줍니다. 즉 무역상 관세상의 특혜를 주게 되면 ILO 협약 비준을 한 국가에만 주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거의 다 비준을 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이지 저희가 생각하는 주요 국가들의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뭐 비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저희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 체계와 문화 이따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 저희 노사 한계를 고려해서 그러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정우 교수님. 일단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갔을 때 84년도 마침 그때 탄광노조가 있었는데 1년 동안 파업을 하면서도 탄광노조원들이 탄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1년 만에 문제가 해결된 건데요. 우리나라는 사업장에서 파업을 합니다. 사업장에서 얼마 전에 유성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폭행도 합니다. 자, 또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대체 근로도 허용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나 대부분의 국가들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있죠.
영국에 제가 거기도 바로 대체 근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권이 많이 보호가 되고 있다. 네, 그런 그다음에 또 시각이신가요? 부당노동행위 사업자는 바로 형사 고발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인식을 우리나라에 완전히 다른 노동 환경을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왜 우리가 비준하고 있지 않나. 지금 이제 비준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해고자 실직자가 노조 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사 자유라고 하면 그 안에는 해고자 실직자도 노조 가입 허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퇴직 교원들 노조 가입 허용해야 된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퇴직 교원하고 해고자 실직자 경우에는 바로 정교조 법의 노조가 법내 노조로 돌아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뭐 협약 비준이다 이보다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노동 환경을 생각하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무엇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들어가야지. 이걸 무슨 뭐 결사 자유인데 왜 우리가 언제 아일랜드 회원국인데 비준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는 완전히 좀 뭔가 현실을 떠난 얘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주신 것 중에 대체 근로를 거의 대부분이 허용하고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요. 나중에 토론할 수 있었으면 다른 좋겠습니다. 나라들에서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많은 대다수 국가가 비준을 한 건 사실이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기반이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안 했거든요. 결사의 자유 관련된 비준을. 그런데 노사관계에서는 미국 예외주의라는 이론 자체가 있습니다. 이게 타 국가랑 비교가 불가능해요. 일단 봉건제가 없었다는 나라였다는 점. 예. 그리고 미민 노동력. 그리고 갈등 발생 시 새롭게 개척할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존재해서 실제로 노사관계의 틀 자체가 보통 이론과 맞지 않는 나라이고 또 노동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후진 국가입니다. 또 다른 더 중요한 특징은 ILO 협약이라는 게 국제규범이자 기준이라는 면에서 이거는 국제 기준을 안 따라도 되는 엄청난 내수 시장을 가진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사정이 미국에서는 모여서 ILO 협약 비준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실제로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자국이 곧 국제 기준이기 때문이라는 맥락입니다. 기후 협약도 탈퇴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나라로서 미국을 보고 미국이 한 것대로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건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한 김영환 것이죠. 본부장은 다른 개발도상 국가들도 사실 다른 특혜하고 주고받겠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저는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데요. ILO 핵심 협약은 노동 기본권이 문제이면서 보통은 무역 협정과 연결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ILO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그걸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거든요, ILO가. 그래서 보통 무역 협정과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실제로 ILO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거는 임금이 개도국에서 계속 낮은 채로 있게 되면 선진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자기 나라의 임금 수준, 또 소비 성향,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런 의미로 이 무역과의 연계를 이유로 이거는 개도국이 무슨 이득을 받기 때문에 한 거라는 건 전혀 다른 논리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개도국의 이득이 아니라 보통 이미 그 확립된 노동 기준을 가진 나라의 노동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개도국에 요구하는 겁니다. 김영환 본부장 얘기 듣고 그다음에 유정엽 실장 얘기 듣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 주고 싶은 게 저희가 과연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에서 평가를 하는 걸 보면 저희가 노사관계가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해요, 그죠? 거의 국제기구에서 거의 꼴찌 수준의 노사관계를 등수로 나타내는. 노사관계가 후진적이다 그러면 어떤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노사협력이라든가 갈등, 아니면 뭐 잦은 파업 이런 쪽에서 노사관계가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반면에 저희 노사관계는 후진국이지만 노동권의 보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 생각할 것이 과연 최근에 우리 노사관계를 보면 노와 사중에 물론 취약한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기업들에. 그런 근로자들은 보호를 해야겠지만 농조합이 이미 설립된 기업의 경우에는 과연 노동조합이 약자인가? 저는 거기에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힘의 균형이 오히려 노동조합에 기울어져 있다. 이것이 저희 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김 본부장께서는 그 노사관계 후진적이라는 표현에는 뭐 상호관계지만은 그 중에 상당히 노동조직의 좀 문제성을 좀 지적하는 좀 그런 견해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본질에 벗어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먼저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 ILO 기본협약, 핵심 협약이라는 것은 그 대부분의 회원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 상황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유엔 산하에서 가장 그 오래된 그 국제기구가 이제 ILO 제 노사정 3자 기구거든요. 예. 거기서 지금 이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관련된 이러한 협약은 가장 기본권적인 펀더멘털 라이트라고 해서 가장 기초적인 권리며 협약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ILO에서 조차도 이거는 국가별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갖고 우리나라 상황이 뭐 거기 다른 나라 우리나라 비슷한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우리나라 비슷한 나라들이 어디 뭐 중국 뭐 예를 들어 퉁가, 마셜문도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 상황 그리고 미국 같은 패권주의와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의존도가 높고 또 그러면서 이 그 경제 대국이고 산업화된 국가에서 국제 기준을 반드시 비준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예. 달리 상황을 봐야 된다 이건 자체가 이 맞지 않습니다. 자체를 가지고 여기서 뭐 토론을 통해서 구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견해 차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두고요. 오종구 교수님, 아까 이제 경제 상황과 노사 관계가 이제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내기항에 대해서 이제 비준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라든가 경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뭐 엄청나게 더 그야말로 현재도 지금 현재 제가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언론 스크랩을 해왔는데요. 예. 지난 10년 동안 현대차가 430회 정도의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연간 40회 정도를 파업을 한 것이고요. 현재 그 결과 현대기아차가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일수, 근로 일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미국보다도 높고 독일보다 일본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는 아까지만 대체 근로가 허용이 안 되고 사업장 내 파업도 허용되고 지금 대체 근로가 허용된 나라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국과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밖에 없다고 그래요. 아까 제가 현장에서 유학하면서 봤지만 영국 같은 데는 절대로 그런 게 안 되고 현장 파업도 안 됩니다. 1년간 파업해도 현장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물론입니다. 때는 대체 정부일 때 지금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두고 자꾸 다른 얘기 하면은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 얘기 꺼낸 거예요. 예. 현실을 그러면 자꾸 외면하면서 이것만 다른 나라 가입해서 우리 가입해서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비준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럼 퇴직자와 실직자와 노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 지금도 노사 협약이 어려운데 앞으로 노사 협약이 될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리라 보고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간 게 한 2,000여 개 정도가 498억 달러, 50조 원 정도를 해외 투자했습니다. 국내는 이번 1사분기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투자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6%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은 퇴직자와 실직자와도 노사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노사 갈등이 증폭될 걸로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증폭돼서 우리나라 기업에 우리나라에 투자할 사람들은 막 거의 없어지면서 결국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일단 언론이 객관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만약 객관적이라면 논조가 다른 신문 자체도 존재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 근로 관련돼서는 찾아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나라가 금지하고 있을 뿐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교원이나 공무원이나 보통 실업자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단체 단결권의 부여는 다른 나라에서는 논쟁조차 되고 있지 않은 선진국에서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 문제를 현대자동차 노조와 거기에 파업과 연결시켜서 논의를 하시려는 경향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현대자동차는 기업별 노조로서 기업별 교섭을 주로 하는 산별에 속해 있긴 하지만 굉장히 특수한 지위에 있는 노조이고요. 지금 결사의 자유를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에 조직되어 있지 못하지만 노동권 제공이 굉장히 시급한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예를 들어 실직자, 구직자 이런 분들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번 결사의 자유가 제대로 더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은 그쪽이라 이거죠. 그쪽이죠. 그리고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용자가
그 노동자한테 제공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문제를 노동자한테 넘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위장된 고용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비록 직접적인 지위 명령 상업 그 관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은 모든 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네. 김영환 본부장. 네, 뭐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협약 비준에 대해서 뭐 많은 시청자들도 계시지만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과연 협약이 비준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한테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생각을 해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정서에 맞는가,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협약이 비준되게 되면 해고자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실직자들, 일반적인 원칙만 예.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예.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해고자와 실직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까지의 노동법 그리고 우리 노동법에 대한 시각에 과연 맞는가? 또 우리가 노동조합이 대부분 기업별 단위로 있습니다. 이주희 교수님 말씀처럼 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예. 외부 사람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는가라는 부분. 두 번째는 협약 비준에서 정확히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확대입니다. 지금 또 이제 저희들은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법률에서 되고 있는데 예.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정한 단결 노동조합 가입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제한을 풀어서 공무원들 사실상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법 상식에 아니면 우리의 정서에 맞는가? 어차피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그 정서에 기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고민이 꼭 필요하다. 예, 결선의 자유가 더 제대로 인정이 되고 확대됐을 경우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자면은 지금 이제 퇴직자 아니 밖에 실업 밖에 뭐죠? 그 실업자, 실업자 예. 또는 이제 해직자. 해직자 이런 부분이 가담하게 되면서 또 하나는 공무원 부분 얘기를 하네요. 지난번에 이제 그 정교조 관련 논의가 되면서 한참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정현 예. 실장. 지금 우리 헌법에도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노동 기본권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관련된 그 헌법에 준하는 비준으로 하고 협약을 비준하고 그에 합당하게 좀 노조법도 개정하자. 우리 법제도 개정하자는 예.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현대차 노사관계 문제를 얘기하고 뭐 해고자 문제를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조금 이게 본질을 흐리려는 말씀이고 지금 해고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해고자는 지금 노조 활동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고 그리고 중노위까지만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ILO나 국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그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는 해고자까지 정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떠한 초기업단위 노조나 이런 데서는 해고자까지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에까지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무조건 해고자가 사업장 교섭에 들어와서 뭐 감나하라 배나하라 하면서 교섭에 개입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본질을 흐리는 보편적 제도를 개선시키자는 것 같고 다른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뭐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관련 얘기 짧게 추가해 주십시오.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풀로 그 노동권을 주겠다는 얘기고 관리직 공무원은 제외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해고자 실직자 문제를 특정 기업별 노조에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의 정말 극소수 사례를 들어서 매일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해고자 실직자, 특히 실직자는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노동운동이 보통 보편적인 노동시장의 이해를, 노동시장 참여자 전부의 이해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해고 요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노동법 개정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을 해고하려면은 한 2, 3년간 최저 고가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최저 고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연수를 시킨 다음에 또 한 2, 3년 근무를 하게 해서도 최저 고가가 나오면 비로소 해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 채용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고된 사람까지 또 노사와 교섭 대상이 된다 그러면 정말 과연 우리나라에 기업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실업자가
25%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문제를 넓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야 하는 생각하고요. 제가 했지만 사업장에서 파업하는 거 정말 전 세계에서 드문 일이고 그걸 허용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대체근로 얘기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대체근로가 가능한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은 다 가능하고요. 독일에서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만 금지시키고 있고 프랑스도 단기 근로자는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한쪽에서는 파업을 건을 주면서 한쪽에서는 대체 근로를 금지한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노동권 못지않게 기업 경영권이 보장되어야 지금 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 이 문제의 달론 근본적으로 다 뭐 노사관계라는 모든 걸 계속 바랄 수밖에 없는데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의 파업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오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외국은 산별 노조예요. 사업장 밖에 있는 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밖에서 파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입니다. 그럼 기업별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거기 그 항의 시위도 하고 네. 운동장에 모여서 항의도 하고 이런 그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헌법에서 우리 그 대법원에서는 생산활동과 조업에 방해하지 않는 이상 사업장 내에서 파업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지 기업별 노조라는 특성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외국과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왜 정부, 정치, 국회 그 기본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있는데 장외 집회를 최근에 하셨습니까? 저는 그건 노조하고는 완전히 네, 다른 네, 문제라서 노조와 그건 다른 게 정치 아니라 집회고.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아니, 활용하는 그건 완전히 것인데.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 자유항을 대하는 네.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노조 문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정치의 갱간부의 어느 효능감이 정도지. 예를 들어서 정치의 효능감이 굉장히 그건 어느 떨어져서 정도지. 정치 집회를 갖다가 무슨 네. 노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정치의 효능감이 떨어질 어불성설이라고 경우에 생각합니다. 저는 신고를 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집회를 할 수 있다고 아니 그게 생각을 무슨 하고요. 노조와 관련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기존 노사관계의 틀이 지금 노동자가 그건 무슨 노동자의 사업장 이해를 상도 대변할 아니고 수 있는 수준의 허가를 받고 광화문에 제대로 사업 집회가 된 무슨 노조 문제하고 관련 제대로 된 지금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얘기를 네. 끌고 기재를 와야지. 네,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있지 아까 못하기 그 때문에. 유정엽 실장의 경우에는 노동조직의 기반 자체가 지금 사업장을 토대로 한 것과 아까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단순 더 비교가 힘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기업별 노조가 근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업장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대기업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지금 이제 조선업도 붕괴되고 지금 자동차 산업 이렇게 가면 거의 붕괴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예. 지금 민노총의 가장 강성 노조가 뭡니까? 바로 금속 노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체근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대체근로 금지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외국 같은 경우 산별 노조 체제하에서 그 사용자가 대체근로를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이 사실상 그 망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규직 그리고 그 다시 파업이 끝난 이후에 원상 복귀를 하는 것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또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체 근로가 굉장히 남용될 소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신군부에서 이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면서 대체 근로를 금지시키고 부당노동에 대한 처벌 제도를 들여온 것입니다. 예, 현재 뭐 노사관계 상황에 대해서 계속 뭐 끊임없이 토론도 지금 할 소재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다른 현재 걸려 있는 그래요. 아이로 협약 걸린 사안들을 좀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김영환 본부장님. 네. 그 특히 이제 유럽과의 관계에서 유럽의 압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FTA 관련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언론에서 뭐 우선 FTA 관련해서 굉장히 큰일이 날 것 같다라는 지적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 계셨는데 이 부분 사실 뭐 저희 경총에서는 경제단체들이 조사를 했고 의견도 밝힌 바가 있는데 저희 한EU FTA의 규정상 예.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해서 노력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조항으로 되어 있다. 노력조항으로 되어 있고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표현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노력조항이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어서 어떤 조사가 들어간다는데 예. 그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권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 종착역은 자, 권고로 끝나는 겁니다. 저희 한EU FTA의 규정상 어떠한 경제적 제재나 어떤 뭐 그런 절차들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뭐 저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한 이유 관계 한정해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네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조금 단순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기업 측에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LO 조약을 왜 그렇게 많이 비준을 했느냐. ILO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해당 협약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를 염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ILO 그 75주년 기념식에서 얘기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바로 그런 그 강제력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노동 기준과 무역 협정을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이 규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실제로 많은 가트 그 라운드에서도 이런 얘기가 되었었고, ILO 협약 비준은 8년 전 2011년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하면서 들어간 규정인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EU가 우리는 뭐 한국이 어떻게 살던가 말던가 간에 별로 제재를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왜냐하면 무역 보복이라는 건 언제든 가능한 일이고, 그러므로 이거를 뭐 권고 조항이니 아무 일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이 사측에서 너무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요성을 더욱더 사측에서 지금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EU FTA에 대해서 많은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ILO 협약 기준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괜찮다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업들이 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권고사항이고 어떤 제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정치적인 보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거 사실 너무 오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무역에 있어서는 각 어떤 비준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그 나라가 어떤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한 문제이지, 이유에서 저희 ILO 협약 비준에 대해서 어떠한 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다고는 있을 수 없다고. 이제 그 경총에서 괜찮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으면 좀 다행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그 한EU FTA 무역위원회 그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와서 한국이 조속히 ILO 협약 비준과 관련된 이행을 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비준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평판에 큰 손상이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직접적인 무역 관세 보복 이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 특히 EU 사회에서 이것은 우리 한국이 노동 후진국이다, 노동 문제를 탄압하는 국가다라는 낙인 찍히는 거나 호가가 마찬가지가 있고, 그리고 EU 국가에서는 특히 환경 기준, 노동 기준에 대해서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나라 상품을 기피한다던가 비관세적인 장벽을 통해서 간접적인 제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깊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유정엽 실장은 경제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경제 금융 쪽을 전공하신 오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가 보니까 노력을 한다는 정도예요. 노력을 한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어쨌든 강제가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은 그럴 어떻게 수는 보십니까? 있겠죠. 유럽에서는 또 각자 나름대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우리가 잘 알지만 지금 위기 때가 아닌데도 실업자가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공식 실업자가. 예. 거기다가 구직 단념자라든지 혹은 취업 포기생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합하면 거의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청년들의 25%가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작년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50조 가까운 기업들이 해외에다 투자를 하고 국내는 투자를 안 해서 이번에 1, 4분기 오늘 발표한 건데 설비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16%라는 전년 동기 대비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위기 때도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끔 해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지금 무슨 뭐 아까 했지만 민노총 오늘 안 나왔지만 가장 센 데가 역시 그 금속노조와 그다음에 전공노조, 공공노조 이런 데죠. 그런 데서 지금 뭐 우리가 잘 알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연봉에도 초봉이 예. 연봉이 평균 9,700만 원이 초봉이, 여러분 현대차 기아차의 초봉이 6,600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대체 근로는 허용이 안 되죠. 사업장 파본 허용되고 있죠. 이런 속에서 해직자까지 허용된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에 투자할까요? 예.
현대차가 지난 25년 정도에 아산 공장을 마지막으로 한국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주희 교수께 좀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아니 저 말씀하시고. 계속 너무 반복하셔서 좀 말씀을 그만해 주십사 하는 예. 의견을 사회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 반복적으로 하셔서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른 반론 기회를 근데 있으면 뭐- 드리려고 했던 건데. 예, 사실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그러고 일자리도 양극화됐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노동 제도 그리고 노동권에 대한 탄압을 하면서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것이 우리 사회 양극화, 그 소득 분배 양극화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 이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이 노동 상황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여기서 계속 이제 견해차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경산노위에서도 뭐 논의를 계속했지만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위원회 권고안을 이제 내놓았는데 이주희 교수님, 그 예.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공익위원은 일단 그 정부와 국회가 이 두 협약을 빨리 비준하라 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단 단결권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로 개정을 하라고 제안을 했고요. 물론 이 경우에도 기업별 조합에 한해서는 노동조합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은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해서 안전판을 제공을 했습니다. 예.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조건도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 제한은 없애고 교원 노조도 지금 고등교육법에 포함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에 규정하는 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좀 확대시켰고요. 예.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제도도 지금은 이게 거의 신고제도지만 허가제도처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관청이 개입해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시행령을 제거해라 이런 제안을 했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된 내용도 이건 노사 자율로 결정을 해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결사의 자유권을 좀 보장하라는 내용이 이 단결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었고요. 단체 교섭권 차원에서는 단체 교섭 창구 일원화가 지금 어영노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했고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협약 유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권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직장 점거를 토한 파업권 행사 시 예. 제어할 수 있는 규제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사측이 또 요구했던 그 대체근로 고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짧게 이제 이주희 교수께서는 공익위원회 안 정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이라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평가하신다면. 몇 가지 조금 고쳐졌으면 하는 안이 있지만 예. 일단 뭐 단결권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권 관련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경산노위에서 노동계 경영계 합의 예리지 못한 가운데 공익위원안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한 바지만 양쪽 다 불만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오늘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경산노위에서 작년 7월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약 8개월 넘게 논의가 있었는데 노사 간에 이제 의견 대립은 있었고요. 이 논의에 앞서서 저희 뭐 경총도 그렇고 경제단체들은 네. 하나의 포인트를 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단결권 부분, 즉 지금 말씀드린 아이로 협약 비준 예. 부분, 단결권 부분은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선진국보다 낮을 수 있다. 즉 협약 비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만 파업이나 단체 교섭 부분은 저희가 훨씬 보장이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돼 예. 있다. 흔히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파업이 많은 것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파업이 굉장히 쉽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노사관계에서 단결권은 근데 상당수는 불법으로 간주가 돼갖고 소송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일부 불법 사항들은 당연히 소송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저희가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권에 대한 제도 개선 부분, 아까 계속 말씀이 나왔던 예. 대체근로 허용, 아니면 부당노동인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서 이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우리 제도상의 힘의 균형을 맞추자. 지금 노동조합에게 힘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예. 균형을 맞추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됐고 예. 공익위원회는 결정적으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계의 주장 사항들이 거의
뭐 100% 정도 100%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동계는 환영을 해야 할 것 유감스럽다. 같은데 속으로 숨기고 환영하지 않은 건가요? 그 말씀하신 100% 반영됐다는 거는 뭐 말씀하신 분도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알고 예. 계실 것이고 지금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해라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노조에 꼭 가입시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노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서 노동조합 스스로 이 노조 가입의 범위를 알아서 정하게 해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익위원안은 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에 미달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실업자, 해고자가 노조 활동을 허용되지만 기업별 노조에서의 그 임원이나 조합원에서 자격을 제한한다든가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고요. 먼저 말씀하신 노동조합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노조 전임자의 유급 활동 시간을 제한하도록 여전히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 기본권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를 노동조합의 노동 기본권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자. 그래갖고 약간 중장기 과제로 이렇게 넘긴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하게 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굉장히 교섭 대상과 그 쟁의 행위 대상을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불법 파업으로 몰리고 불법 파업을 하게 되면 또 업무방해죄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도 ILO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쪽 처벌을 얘기하는데 오정훈 교수님 또 다른 쪽 오히려 정반대로 경영계 쪽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형사처벌 금지 조항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부당노동행위는 대한민국에만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것은 뭐 한국에만 있는 너무도 기울어진 한국에만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도 기울어진 제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남발을 해가지고 거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률이 8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걸핏하면 그냥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해결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 공익위원회 안중에서 일부 이제 갱년기 주장이 수용됐다는 게 이런 정도예요. 해직자와 실직자를 가입을 허용하는데 임원이나 대의원은 재직자만 한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을 가지고 갱년계 요구가 수용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책으로는 뭐 완전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건 본래 이제 공익위원 자체가 워낙 기울어진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다 예견됐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공익위원이 친노동 기울었다 이렇게 보시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익위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노사 간의 균형을 잡아서 이 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과연 지금 문제가 지금 노사 간에 싸울 때 공익위원들이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두 가지 같이 들어있는 것. 하나는 그 이제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형사처벌 관련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지적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이제 공익위원들이 대체로 노동계에 기우는 쪽에 지금 안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기우는 아니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조금 되게 조심스럽게 안을 내놨다 이 정도. 공익적 아니다. 예, 공익적 아니고 국민 정서를 너무 감안했고 그래서 여기서 반대하시는 말씀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사업주 형사처벌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체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맞물려 같이 나오고 실제로 있죠. 대체근로를 지금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원하청 관계를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사내하청이라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원하청 관계를 넘어서 핵심과 주변 업무를 가리지 않고 협력업체니 뭐니 해가지고 외부 업체에 맡기면서 지금 사용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체근로가 안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실제로는 대체근로가 되고 있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업이 자기 기업의 노동자가 아니고 지금의 기업별 노조가 그들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하청근로가 어떻게 대체근로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내 하청은 불법 파견으로 예, 하청근로하고 대체근로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 형태로 오용하고 오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대체근로와 다름없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뭐 제가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개명한 기업에서 하는 부분은 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주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사업주 형사처벌은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하는 방식이고 예. 미국 같으면은 민사상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는 노조가 전향적으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 4년간 사용자 부당 노동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증거를 모아서 구제 신청을 해도 대부분의 부당 노동 행위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기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예. 0.34%였고요. 벌금형 70%,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법이 지금 형해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모아다 갖다 줄 수도 없고 그걸로 판결이 나지도 않고요. 아니 좋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만큼 남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말씀하세요. 저는 만일 노사 자율로 결정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 형사처벌이 과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노동조합 측에도 노동조합에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된 그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넘어선 평화적인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민형사 책임을 과도하게 묻고 예를 들어 손배 가압류 이런 그 민사제도를 오용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서 둘 다를 같이 없애거나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행도 나왔지만은 오히려 노조의 그런 집단 폭행이라든지 혹은 직장의 점거라든지 이런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공권력이 너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그쪽은 관대하다라고 보신가요 지금? 너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 유성계의 불법에 대해 그 폭행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어떻게 했는지 경찰이 그냥 방관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런 결사의 상황이. 자유와 관련된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사실상에 아까도 말씀드린 노동 인권에 대한 기본 헌법 정신에 대한 인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직접 무기명 민주적 선거하자고 하면서 그 민주적 선거를 하자고 하면서 다른 대항권과 관련된 다른 문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김영환 본부장 아까 나왔던 실제로는 대체 근로가 뭔가 그 편법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건 일단 표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대체 근로와 부당노동의 문제는 사실 협상 과정에서 저희 경총에서 주장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일단은 ILO 협약 기준 관련해서 노동계에서 또 제야에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의 취지, 제일성이 국제 기준입니다. 네. 그렇죠? 외국에서는 다 비준을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이건데 반대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 근로라는 부분, 부당노동의 부분, 대체 근로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저희밖에 없습니다. 한국만 금지를 하고 있고 이주 교수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대체 근로 금지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고 외국의 입법에서는 대체 근로 금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쓰고 안 쓰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혹자들은 외국에서는 대체 근로를 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이주희 교수는 뭐 제가 정확하게 들었나 모르겠는데 뭐 하청 뭐 등등을 통해 사실상의 대체 근로가 작동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파업이 없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고 간혹은 근로자들의 연대주의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지 대체 근로의 필요성이 없다. 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애초에 출입구를 금지시켜 놓은 것이고요. 두 번 이제 아까 이주희 교수님 말씀 중에 대체 근로는 파업 도중에 새로운 도급을 주거나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있던 하청 문제를 쓰는 거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효과상으로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해외가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건 효과가 다른 게 아니고 전혀 다릅니다. 하청근로라는 게 쉽게 가면 도급을 줄 때 그 하청이 아니라 회사에 사내 들어와서 하청, 일을 하는 불법 거잖아요. 파견에 가까운 그런데 사내 얼마나 하청을 엄기가 말씀드리는 하냐면은 거고요. 지금 예컨대 어떤 회사에서 다른 하청 회사가 들어와서 일을 할 때 그 원청 회사에서 업무 지시도 못 합니다. 지시하면은 바로 불법 파업으로 불법 파견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예를 정도입니다. 들어서, 이거는 저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대체 근로 자꾸 문제를 딴 얘기를 말씀드리면 하시겠네요. 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30몇 년부터 한 80년대까지 약 3, 40년 정도 파업이 한 건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대체 근로를 쓸 이유도 하나도 없었겠죠. 근데 왜 파업이 하나도 안 일어났느냐? 이 나라는 그 시기에는 지금은 좀 조직률이 떨어졌지만 80, 90%가 다 조직된 나라고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노동조합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는 사회민주주의당이 그동안 정권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파업을 할 이유 자체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 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강하다고 하시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매일 파업을 많이 한다는 건 이건 노조가 노동 기본권을 제약한 시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노동조합 자체가 약해서 나오는 증상들이거든요. 약하지 않으면 굳이 장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이 문제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ILO의 입장이 있습니다. 예.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합법적인 파업 중에 대체결로 투입은 결사의 자유에 위반된다. 합법적인 파업을 하는 중에 대체근로를 투입하는 것은 위반된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는 특별히 대체근로 금지라는 규정이 둘 필요성 자체가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이 대체근로가 진짜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고 이 기업별 노조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근로를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대체근로가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ILO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얘기할 게 있나 제가 본데.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태도 조사 때문에 미국과 스웨덴의 태도 조사를 할 때 이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들어가는 문항인데 파업 중에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은 사업주가 할 만한 정당한 일이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요. 스웨덴에서는 이 문장을 국제에 비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여서 이게 응답자의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게 네. 무슨 독일의 노동조합이 굉장히 성숙한 노동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독일에는 코디터미네이션 액트라고 공동결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가 감독이사회에 반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제도를 다 무시해놓고 우리나라만 이상한 노조, 예. 이상한 활동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면 오 한마디만 교수님 하시고 김영환 본부장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독일 경제 연구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 경제 연구소 오늘도 스크립트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예,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 같은 한국에 도입해야 한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후에 쭉 독일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니까 독일 철학을 우리가 흔히 이성 철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독일은 거의 한 달씩 파업을 해도 직장 내 파업은 물론 안 하고요. 서로 협상을 합니다. 꾸준히 협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독일, 영국, 프랑스 3개국 중에서 노조 파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고 우리는 아까도 했지만 1년에 40일씩 파업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제도가 당연히 이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걸 해도 문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동결정제도 같은 것도 거기에 감독이사만 참여하는 겁니다. 경영이사 참여 안 하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얘기되고 있는 얘기 좀 다르지만은 노동참관제도라든지 노조이사제는 바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데 독일처럼 아주 이성적으로 끝까지 서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 이런 예. 정신이 아닌 나라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그다음에 유 실장 하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주장한 사항 중에 대해서 우리 노산계 선진화를 위해서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을 삭제하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도적으로 대체근로 문제와 부당노동행위는 우리에만 그런 고유한 제안은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만 이제 있는 예. 조항이다. 그거는 제도적으로 인정하신 것 같아요. 다만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외국과는 우리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ILO 협약 비준의 문제는 본질은 이겁니다. 외국에서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자입니다. 대체근로 문제에서는 외국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 국제 기준을 얘기하고 어느 부분 사정을 그렇죠. 얘기한다. 그 예. 얘기죠 지금. 그거 문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강제근 노동 협약 이것은 정말 국제 기준입니다. 그렇지만은 대체근로 이 문제는 사실 ILO에서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합법적 파업에 대체근로가 투입되는 것은 합법 파업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이게 분호 형사처벌 문제인데요. 지금 최근 5년간의 분호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건수가 1,190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기됐고 이것이 인정된 율이 20% 가까이 돼요. 그 뭐냐면 분호가 그만큼 사용자들이 은밀하게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하고 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불구하면 굉장히 발견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높은 인정률을 갖고 기소율도 20%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별 노조 하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처벌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지
이 ILO 기본 협약이라는 것은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노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제약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을 이런 것에 대해 저를 처벌하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기본 협약을 비준하면서 이율 배반적인 네. 행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앞부분에서 사업장 파업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관련한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에 그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 현 제도를 후퇴시킨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한두 분 정도 아까 비슷한 견해가 사업장 파업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직장 내 직장 점거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기업 내 노조이고 기업과 교섭 과정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파업도 이루어지고 직장 점거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를 생산활동 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방해하거나 그 생산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이게 주요 점거 시에도 병존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인정된다라고 네.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단체협약 유효 기간과 관련해 갖고는 지금 경영계에서 3년, 4년, 5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장해 단체협약 유효 기간 연장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신규 발생된 노동조합, 신생 노조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조합의 위원장의 임기가 3년 정도 됩니다. 네. 근데 한 번도 교섭을 임기 동안 못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게 꼭 파업을 교섭 해야 활동이 굉장히 형해화될 우려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협약의 유효 기간의 문제에다가 직장 점거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꼭 파업을 해야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는 생각에 그런데 파업으로는 무기를 갖고는 있어야죠. 예, 무기는 갖고 있지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무기는 갖고 있고 서로 대체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경영권 보장을 갖고 있으면서 파업 없이 일자리를 많이 파업과 만드는 대체 근로가 맞서는 무기로 보시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 무슨 지금 우리나라 노조원이 전체 근로자 약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무슨 단체 교섭권만 주장하면 문제가 있는 네. 거죠. 근데 파업권을 주면서 대체 근로를 허용하겠다는 게 어떻게 상호 평화롭게 공존 가능할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 게 협상이 되는 저희가 거죠. 흔히 왜 말하는 아니, 그 무기를 파업에- 갖춰야 된다는 거죠. 파업에 아니 노동자가 교섭권을 한쪽 무기 없으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노동자가 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자체가 파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진 유일한 자산인 노동력의 사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교섭력을 얻는 것인데 이거를 대체 근로를 노동력을 허가하면 얻으려면 도대체 일자리가 노동자의 있어야 말을 돼요.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사회용주가? 네, 김 본부장 얘기를 짧게 듣겠습니다. 예. 파업은 사실 보장된 권리입니다. 예. 여건만 갖추면 할 수 있는 건데요. 반면에 기업이 영업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지금 이주희 교수는 대체 목무하고 같이 근로하고 맞먹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걸 인정해버리면 파업권 자체가 무기력화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로의 무기가 똑같이 주어져 똑같이 있다는 것이 주어진다. 노사관계 일반 원칙이기 예. 때문에요. 근데 지금- 파업권에 대항한 대책으로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사용자의 무기, 방어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용자는 경영권, 인사 경영권을 갖고 징계권을 갖고 있고 예. 그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강력한 무기예요. 수많은 무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 갖고 서로 상호 간에 비슷한 힘의 관계에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교섭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무시하고 제대로 교섭도 안 하고 요구도 무시하고 이럴 경우에는 파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준 거예요. 근데 파업하는 권리가 주어졌는데 야 파업하면 너 딴 사람 들어와서 일해. 이렇게 하는 거는 국제 기준에서도 인정하지 네. 않고 있는 노동자가 겁니다. 파업을 하는 이유는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지 회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망하면 노동자도 엄청난 손해를 봐요. 그러므로 파업권과 그게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노동자가 알아서 그러니까 노동자는 자기의 생계 보존을 위한 이유로 이미 파업권을 상당 정도 제약받은 상태에서 행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얘기를 했어서 제가 독일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독일은 오랜 기간 투쟁을 통해서 산별 노조 체제를 만들고
그 작업장 차원에서의 파업 같은 것은 최소화하자. 이런데 노사가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종업원 평의라는 걸 둡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종업원 평의에도 두고 산별 교섭 체계도 되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마치 미국이 아니고 독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지금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형사처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노사 자체의 영역을 존중해달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도 존중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왜 그 협약 기간을 3년으로 한정을 합니까? 노동조합이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필요하면 5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고 1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노사 자체 영역을 인정하겠다는 그 일관성을 지켜주시면 제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상당 부분 깊이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측이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한테 힘든 거는 다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다 법으로 규제를 해서 노동자는 손배도 하게 하고 파업의 범위는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사측이 제가 아니고 경제학자로서 사실이고요. 얘기를 하는 예. 겁니다. 지금 아까 노동조합의 가장 큰 요구는 임금 인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임금이 일본보다 많아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엊그제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지만은 대기업의 초임 언론이 우리나라는 한 400만 원 정도 되죠. 일본은 보통 200에서 250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난 2년 동안 임금이 거의 최저임금 2년 동안 한 33% 정도 올랐어요.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지난번에 일본에 출장을 갔다 일본 보고서를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임금 3%를 인상을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취지는 우리나라의 노동권 상당히 강하게 지금 행사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일본은 2.4%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경제가 화랑을 보이고 있고 우리는 지금 다시 경제가 지고 가고 있죠. 일본에게 그쪽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지금 사적인 우려하시는 얘기죠. 과도한 임금을 받는다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7%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대기업에 고용돼 있고 노동자 조직된 이상 노동자이고요. 뭐 자꾸 얘기해봤자 객관적인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 얘기해야 사실 저희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노동운동은 현재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입니다. 과연 저희가 흔히 보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이 과연 약자인가?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새로운 결사의 자유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거기에서 부분이 이제 이주희 교수는 새로운 이제 결사의 자유가 제대로 주어졌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특수고용이라든가 다른 이제 간접고용 등등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쟁점이 돼 보이는 부분은 노동자의 아니다. 힘만을 어차피 넓혀준다. 그분들에 네.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더 주어지는 결사의 자유권이 없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고 자. 지금 결사의 자유 보장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의료 활동을 예. 보장하고 있는 좋습니다. 규정적인 이제 약자들이죠. 예. 이제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다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입장들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지나갈 수밖에 여기서 없는 정리가 안 되니까 예, 우리나라 그런 좀 정리하기 상황인데요. 협상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부분은 또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리를 못한 상태로 또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때그때 따라서 조정을 또 하면서 가는 거니까는요. 이제 그렇다고 어쨌든 간에 이게 비준 절차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다거나 아니면은 관련 입법을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것이 필요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뭐 두세 가지 절차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해 볼 만한 절차, 지금 노동계 쪽에서는 어떤 절차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가 그동안은 그 선 입법을 해야 되고 선 입법을 위해서는 지금 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노사가 합의를 해오지 않으면은 입법해줄 수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정부는 노사 합의를 지금 붙이겠다라고 그동안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거기 경영계에서는 이 아이로 기본협약 비준과 관계가 없는 파업을 좀 무력화시키고 교섭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대체근로 허용, 분노처벌 삭제, 뭐 교섭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이로 협약 비준을 위해서 핵심 협약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고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 FTA, 한EU FTA나 국제 해사 협약을 국회가 비준해 줬거든요. 네. 거기에는 명확히 아이로 비준을 하고 그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국회에 정부가 선 비준을 동의를 요청하는 요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부가 비준을 한다 하더라도 1년간 이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노사 간에 이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네. 따라 이러한 노력을 해야지
노사정 합의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진전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후속 입법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네. 국회에서의 동의라는 국회 비준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시군요. 예. 그런데 이제 입법에는 구체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비준에 한정해서 동의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가 먼저냐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협약은 비준되면 우리나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네. 근데 효력을 갖게 되면 지금 현행법과 충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먼저 법을 고치고 후에 비준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법 고치는 게 이제 힘들면 어차피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협약부터 덜컥 비준을 하고 후에 동의를 거치겠다. 이건 좀 약간은 어려운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협약 비준을 할 때 80% 정도의 경우에 법 충돌이 있으면 법을 먼저 고친 다음에 비준을 하는. 그러면 충돌이 없기 때문에 뭐 동의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뭐 세 가지 다 볼 수 있겠군요. 일단 형식상으로 행정권 차원에서 이제 비준이 있고 그다음에 비준에 대한 동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국내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국내법 정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시네요. 글쎄요. 근데 지금처럼 하면 예를 들어서 사측에서 대체근로 문제 뭐 여러 가지 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핵심 협약에 맞도록 국내법을 다 바꾼 후에 비준하겠다면 가능성이 너무 낮아 보입니다. 네. 노사정 합의도 안 되고요. 그러므로 ILO는 실제로 회원국의 결정을 존중해서 다양한 비준 경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노축이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선비준을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선비준을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자꾸 현실성과 뭐 아까 뭐 방향 자체가 아니, 조금 자꾸 논란이 있긴 말이죠. 합니다만. 자꾸 나오는 것이 보면은 서로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억지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억지입니까? 네. 어느 쪽이 억지입니까? 저는 노동조합이 너무 노쪽. 왜냐하면 대체 근로는 여전히 금지하고 부당 노동의 형사처벌은 여전히 놔두고 그러면서 또 직장 내 정급합은 그대로 놔두면서 해직자와 퇴직자들의 조합 가입은 허용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안 되니까 입법이 안 됐는데 비준을 먼저 하자. 저는 바로 여기 노동부의 국장이 헌법을 위배하는 거다 얘기한 거예요. 예. 이거 완전히 지금 초헌법적 주장을 막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합의를 받아 입법도 안 되는데 비준을 하자. 아니 법이 없는데 어떻게 뭘 비준합니까?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저는 헌법학자가 아니지만 노동부의 국장 말대로 아니 무슨 합의된 입법이 없는데 어떻게 뭘 비준한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이상한 주장들 들고 나오면서 억지로 그냥 산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주장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정확히 합리적으로 했으면 확인해야 될 좋겠습니다. 것은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그 부당노동의 처벌 제도를 없애는 게 국제 기준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 근로를 없애고 이런 것이 국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국회의 선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제협약을 비준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고용노동 선비준 내가 동의. 유리한 것은 국제 기준이 아니고 불리한 그리고 것은 내가 유리한 것은 말씀을 국제 기준이다. 들어보십시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지금 이미 그런 설례가 있다. FTA나 국제 회사 협약 중에서 이미 그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비준 동의를 얻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부에서 예. 해석한 게 완전 잘못된 겁니까? 그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선비준 동의 절차를 이것이 거쳐서 헌법상 비준을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랬어요. 법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상 불가능하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추가로 이제 비준해야 될 것 중에서 국내법 정비가 필요 없는 점 혹시 있습니까? 일단 저희 협약 비준하기에서 국내법 정비가 모두 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저 비준이라고 일부에 하면 없는 국회에서 것도 있죠. 통과된 예를 들어 걸 시행령 정도를 고치는 비준하는 것들도 거예요. 시행령 정도만 거치는 것도 있다는 것인데 예, 지금요. 아니, 그래서- 시행령이란 것도 법이 있어야 법을 시행하는 시행령이 그러니까 있는 기존의 거죠. 법 체계에서 가능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니 법이 시행령이라는 기존의 법이 법 있어야 체계에서는 그 법을 가능한 시행하는 건 아주 시행령이 소수, 있는 거예요. 아주 소수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시행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은 ILO 협약 비준 87호, 98호를 얘기하는데요. 예, 예. 저희 이제 아까 아까 중요하다고 처음에- 이주기에서 중요한 처음에 부분이라 했던. 오프닝 할 때 그 예. 화면처럼 예. 강제 근로 금지라는 협약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는 저희들 군대 대신 가는 대체 복무, 즉 공익근무제도 저희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ILO 협약 비준 위반입니다. 이처럼 저희 고유의 어떤 제도인데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병역 문제 이런 것도 공익근무요는 억지로 강제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ILO에서는 그걸 위반으로 봅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 실상에는 전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게 이제 87호에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장을 해온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당노동행위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시청자들께서 잘 모르실 텐데 저희가 파업을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우리가 회사가 어려우니 파업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즉 파업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간섭을 했다라는 거. 네. 이게 저희만 우리나라에만 처벌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조항들을 없애서 저희들이 협약 비준 논의에 있어서 함께 논의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노동의 기본권인데 그거를 사용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부당노동 행위 당연히 맞는데요. 기본적인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의사 표현 정도랍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게 부당노동 행위인지 아닌지 다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것 때문에 뭐 처벌 사례 된 사례도 없고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실 처벌된 건 정말 노동조합 만드는데 참여도 못하게 하고 사전에 막고 출입도 못하게 하고 이런 아주 명백한 것들이 처벌된 것이지 네, 네. 그런 사례도 강제 근로와 관련된 것도요. 공익근로 그런 거는 우리나라 국가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에 있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것은 없는지 이 정도만 손을 보면 돼서 이 강제 근로 관련된 거는 실제로 비준이 앞에 우리 말한 결사의 자유나 단체 교섭 관련된 것보다 훨씬 쉬울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입법적인 정비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공익위원 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은 이 지금 ILO 협약 관련해서는 입장이 같이 공통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공통의 입장을 갖고 있고요. 조속하게 기본 협약이 빨리 비준돼야 되고 현 정부가 이미 국정 과제로서 ILO 협약 비준을 약속을 했고 정부 간에 EU와도 약속을 하고 한미 간에도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 이 FTA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그리고 ILO 가입하면서 30년 동안 비준하겠다 하면서 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 상황에서 지금 잘 되도록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어떤 뭔가 조금 실선 행동하실 겁니까? 그래갖고 저희 생각에는 지금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것들을 이참에 관철하겠다라는 식으로 대체근로 전문 허용, 분호, 형사처벌 폐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상호 수용할 수 있고 ILO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노사가 협력을 하고 논의를 모아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경영계 입장 이후에 이제 언제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입장이 정리가 돼가지고 국회 입법적인 뒷받침까지 포함한 정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일단은 ILO 협약 비준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논의를 함에 있어서 ILO 단결권 강화라는 거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 노동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조항들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비준 논의를 함에 있어서 노사간의 힘의 균형, 우리 노동법의 선진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논의를 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방송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의견 몇 개 들어온 것들 중에서 좀 소개 좀 해보고 의견 나머지 패널들 의견 듣고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강다영님의 의견입니다. ILO 협약 관련해서 EU와의 FTA 위반이 당장의 불이익은 없는 것 같아도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경영계에도 불리하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패널 중에 어느 분 얘기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비슷한 견해 같습니다. 강가화님의 의견입니다. ILO에 가입하던 91년에는 우리 상황이 국제 기준에 맞추기 어려웠겠지만은 20년, 지금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우리는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좀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유보 조항을 뒀었지만은 지금은 조금 ILO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 주신 것 같은데 물론 다양한 견해가 있겠습니다만은 주신 분들은 조금 ILO 협약에서 나머지 지금 4개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비준에 임해달라는 이런 쪽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오늘 계속 진행이 됐는데 오 교수님 들으면서 어느 부분에 대한 좀 신경을 좀 많이 했으면 하고 싶습니까? 역시 또 경제 상황 강조하실 겁니다.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줄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균형 있게 봐야 한다. 이런 균형 있게 생각을 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한쪽에서는 대체근로 허용해라, 부당노동 형사처벌 금지해라 등등 얘기하고 한쪽은 퇴직자,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해라 등등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균형 있게 봐서 서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서로 이거는 당신들 주장은 안 돼. 내 것만 해야 해. 서로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그것이 협상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파업권하고 대체근로 관련해서 양쪽에 서로의 무기를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후에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경영권하고 뭐 사업권이라고 불리기도 하던데 이 같은 노동권 어쨌든 간에 모두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주희 교수? 일단 핵심 협약을 우리가 비준하지 못했다는 거는 그 노동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 다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논의의 사용자 결국은 핵심 협약들의 추가적인 비준은 그동안에 제약이 돼 있던 노동권 강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맞는데 예. 실제로 우리 노사관계가 이렇게 왜곡된 것은 이 과거 권위주의 국가의 개입이 지나치게 극심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악법을 상당수 제거는 했지만 지금 그 과거의 관성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노측에서도 양보를 하고 조정할 것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순서의 문제거든요. 다행히 지금 우리가 다 합의를 하면 좋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미 주어진 거를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노사정 합의를 합니까? 지금 들어오지 못한 노동자들도 이 노사정 테이블에 들어오지 못한 노동자들도 거의 대다수인데 노동권을 주지 않고 나와서 이 얘기를 합의를 통해서 노사정 지금 대항권까지 다 얘기를 하자는 거는 조금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므로 주어질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방어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를 해서 차차 개선을 해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좀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주희 교수 얘기 듣고 보면은 아까 이제 김영환 본부장은 상당히 얘기하는 중에 이제 뭔가 우리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기식으로 좀 말씀하신 느낌을 들었었는데 이번에 ILO 협약의 경우는 대체로 그동안에 제약이 돼 있던 노동권 분야를 제대로 다 풀어주는 쪽이기 때문에 기본 방향이 노동권 강화가 아니겠느냐 그런 입장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노동권 강화라기보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노동조합을 할 자유로울 권리가 맞습니다. 네. 쉽게 해서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 예, 포함한 이런 것들이기 예, 때문에 예. 그걸 하자는 그게 것인데 노동권인데. 저희가 이 논의를 함에 있어서 뭐 저희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노사관계가 갈등적이다라는 거 지나치게 소모적이다 이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걸 한번 협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 그 점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김영환 본부장이 봤을 때 상당히 갈등적이다. 아까 또 오 교수님은 감정적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조금 뭔가 협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힘의 균형이라고 봐요. 예. 그러면 사실- 제도적인 뒷받침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제도적으로 단결권 파트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노동개혁 차원에서 고려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단순하게 단결권만 넓히자 이것은 사실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결사의 자유 관련된 협약조차도 비준하지 못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노동자들의 이 노조화할 수 있는 정상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왔다고 보여지고 방금 이 김영환 본부장님께서도 그 노조할 권리를 이 산업사회에서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한 것이 제대로 확립된 다음에 노사 간의 그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제대로 된 권리가 부여된 다음에 이 노사 간의 파업 너 못해, 대체근로 금지, 그리고 부당노동의 처벌 없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 민주적인 제도를 갖추고 네. 그 가운데 서로 간에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 실장은 이걸로 마무리 발언을 가름하고요. 나머지 분들 한 30초씩 오늘 ILO 협약 관련해서 좀 마무리 발언으로 추가해 주시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오 교수님 하시겠습니까? 노동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때 노동을 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노동권과 기업의 경영권이 균형을 잡지 않으면은 다 허상이에요. 그냥 노동계의 주장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업자나 퇴직자들의 그 결사권이 보장돼서 기업들이 해외를 더 도망가 버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래서 균형 잡게 너무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20대, 30대 앞으로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김영환 본부장. 네, 뭐 ILO 협약 비준이든 다른 노사관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과 상황, 과연 우리 노사관계 또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저희 많은 청년들이 지금 실업자로 되어 있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 ILO 핵심 협약 문제도 우리 노사 모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일방적인 측면에서 이쪽에 대한 보호는 시급하다 자, 이런 논의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주희 교수.
저임금 생산성을 밑도는 저임금 탈규제만이 혁신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수요도 늘어나고 기업이 임금 말고 다른 요인에서 예를 들어 기술이던가 아니면 원자재 개발이라던가 더 나은 마케팅이라던가 다른 쪽으로 노력할 계기가 마련되기만 하거든요. 그러므로 경영계에서는 이 탈규제와 노동권 강화가 탈규제 같은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노동권 강화에도 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관련 얘기를 오정근 교수, 김영환 본부장, 유정엽 실장, 이주희 교수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 네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역시 협약 비준 긴 세월 동안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그만큼 또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또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또 국내외 국내적인 문만이 아니라 지금 대외적인 압박도 있다는 얘기가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풀이할 시점이 되긴 했는데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정말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